안녕하십니까, 정호석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특히 이제 수익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태양광의 수입은 S&P하고 REC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전 단가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쏠쏠한 아주 재미난 나름대로 이 투자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용히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싶어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도로 확산된 지역이 이제 전라남도예요. 제주도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발전 제한을 이제 가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90kW 이상의 상업용 발전 설비들은 무조건 이제 발전 제한 설비들을 하지 않으면 보통 원격 제한 단말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개통 연결을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도 전기를 이제 송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가지고 있는 땅인데 별로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유유부지로 놀고 있는 땅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내가 공장이나 창고나 아니면은 큰 건물을 갖고 있어서 상층부에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의 공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땅을 찾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할 만한 땅을 찾아서 전국을 누비고 있고요. 더불어 이런 행태에 편승해서 분양이라고 하는, 또 상당히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제 관점에서는 그냥 너무 약삭빠르고 그리고 좀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을 또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분양이라도 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분양 시장도 사실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수없이 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나름대로의 각자 뭐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거의 대부분 영업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뭐 기술력 같은 것들이 다른 업체보다 낫다, 내지는 뭐 회사에 업력이 있으니까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상 그래왔죠. 태양광 사업은 특별한 자격 요건도 없고요. 특별하게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에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 규정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태양광 구축 사업은 전기 면허만 있으면 어떤 전기 업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태양광 시장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특히 설치업 쪽에서는 이윤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제 판단인데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업이 다 죽었습니다. 수없이 더 많은 전기 업체들이 할 일들이 거의 없어요. 이 업체들 중에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더 이상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뭔가가 없어요. 전기 사업 면허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개통 쪽의 전기들은, 기존의 전기 사업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또 한전하고도 돈독한 관계들이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보니까 이건 그냥 DC들을 이제 다루는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인버터에서 모든 과정들을 다 처리를 해주고,
또 인버터가 5년 동안 거의 대부분 무상이더라. 뭐 최근에는 뭐 10년을 이제 워런티를 해주는 인버터도 시장에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10년 워런티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사업,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설비를 직접 구축하고 뭐 관리를 해주는 이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어떤 경상이익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 주택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시장도 가격이 좀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지판이 대략 한 10% 근처, 10%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지판 가격이. 물론 인버터는 이제 조금 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버터 용량이 좀 커져야 될 필요들이 있어서 조금, 그리고 이제 인버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새로운 것들로 이제 좀 더 강화가 돼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인버터 가격은 소폭 오를 거고 태양 전지판은 실제로 한 10% 가까이 이제 하락한 상태라서 주택 아니면 소규모 뭐 20kW, 30kW, 50kW 뭐 이 정도, 특히 이제 자가용, 상업용 설비가 아닌 자가용 시장은 구축하는 절차도 간단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를 해서 완료할 때까지의 부가 절차들이 굉장히 약식이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전지판 가격이 한 10% 가까이 하락을 하니까 바로 시장에서 가격이 그만큼 이제 내려가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태양광 발전소로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업체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독려하는 뭐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S&P하고 REC를 합한 가격의 이 가격이 마치 영원히 이제 지속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 AI죠. AI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의 집적도가 올라가서 더 많은 이제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반도체가 칩이죠. 칩이 이제 거의 모든 분야로 이제 다 적용이 되면서 칩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거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상당수 사람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던 제조업체들이 자동화, 로봇화를 통해서 공장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역시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할 거다. 그러니까 전기 가격은 향후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전기 가격은 이 부분만이에요. S&P. 근데 S&P가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지구상의 대규모 코로나 팬데믹에 버금가는 대규모 어떤 재난 상황 내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뭐 지금 이제 엄청난 위험을 동반할 것이라고 보는 화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규모 분화했을 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뭐 항상 뭐 이 지구 경제는 늘상 이제 뭐 어떤 파국 내지는 이제 공황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경고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매 순간마다 뭐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 중국 경제가 무너져서 아사르판이 난다, 그럼 뭐 세계 대공황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전력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AI나 아니면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율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거라는 예측은 사실은 좀 넌센스이긴 한데, 그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여기서는 이제 제외하기로 하고, 그래도 점진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건 사실인데, 자연의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파괴 문제, 기후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전체적으로 좀 안전한 전기를 쓰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S&P는 전기 사용량이 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전기 가격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사실은 OECD에서도 맨 하위권에 그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규모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의 경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은 사실은 거의 뭐 영국 정도 수준으로 전기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행 전기 요금의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해야 될 거예요. 현 정부는 이제 이런 전기 요금의 어떤 나름대로의 약점, 나름대로의 괴리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단추로서 지역별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발전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전기가 바로 송전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한 지역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해주고, 발전소로부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역 내 발전소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은 오히려 페널티성의 전기요금의 상승을 이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균형 상태를 조금씩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갔다고 하겠다고 하는 이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예요. 이게 아마 열심히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100%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제가 어떤 언론에서 봤는데 서울은 전기요금이 현행 2배 정도, 경기권은 현행 요금의 한 1.5배 정도, 뭐 다른 지역도 뭐 1.5배 정도는 뭐 무리하게 오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5, 6년 동안 실제로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전기요금을 올릴 때마다 조금씩 올리니까 사람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워낙 낮고 거의 대부분 전기요금을 그냥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다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기껏 해봤자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나가니까 서로 뭐 2, 3만 원 정도 더 나갔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크게 어떤 뭐 나름대로 경계심 내지는 뭐 중압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니까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발표되는 시점에서만 온 사회가 좀 와작지껄 시끌시끌하지만 실제로 전기요금이 딱 오르는 걸 결정되고 나면 또 그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뭐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S&P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대신 아주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이제 목마른 사람들에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 물을 떠서 먹여주는 정도 수준으로 아주 그 감질나게 전기요금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제 REC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행 태양광 사업에서 수익의 4분의 1을 REC가 차지를 해요. 4분의 1이 넘죠? 거의 3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REC의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뭐 S&P가 뭐 한 130원 잡고 REC가 70원 정도 잡으면 그렇죠? 3분의 1 정도. 굉장히 큰 비중인데, 만약에 REC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모든 얘기를 다 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짧게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연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 3일 동안 이루어지는, 경주에서 이루어지는 에이펙인데요. 새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나서 나라를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만 정상화 시키는 게 아니고요. 대외 관계도 지금 정상화 시키고 있어요.
대외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그 선진국 지금 반열에 막 올라 있고 세계 10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더 도약을 하려고 그러면 국내의 어떤 기준이나 국내의 경제나 이런 부분들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냉정하게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의 지원 하에 이때까지 어떤 폐쇄적이고 보호주의 성격의 경제를 가지고 왔어요. 관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무역의 수혜국이기도 하고요. 수출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혜택을 받고 하면서 경제를 성장을 시켰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지구상에서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전까지 그 서방 세계에서 그 가림막 해렸던 그런 울타리를 걷고 정말로 진검승부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대단히 타당한 수준이기도 해요. 이런 판단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제 매칭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핵심적인 부분, 이 REC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리백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아리백이 뭔지는 너무나 잘 알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아리백이 어떻게 탄생이 된지 아세요? 이게 이제 그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시작한 지역이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리백은 그러면 정부에서 시작을 했느냐? No,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아리백은 시민단체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1980년대를 들어오면서 국제적인 어떤 환경보호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가 마치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사라진 꼴이 됐죠. 그래도 아직 잔불은 남아 있었어요. 환경보호 운동이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아리백이에요. 이 아리백은 누가 시작을 하냐면 시민단체가 시작한다고 그랬죠. CDP라고 하는 단체에서, 물론 이 단체만 주관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 그리고 조그만 소소한 그 어떤 그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CDP가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건데, 이 CDP는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자, 이 프로젝트란 이름에서 알듯이 사실은 어떤 단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죠. 하지만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는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프로젝트가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참여자 없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구성한 하나의 그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에서 아리백을 재창을 합니다. 우리 이거 해보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제안하고 나름대로의 제안을 정책화 시키는 것들은 정치권을 상대로 그 활동을 하고 그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 이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에서 아리백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고 운동을 시작하는데
각국에는 정부들이 반응을 한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반응을 합니다. 기업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이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아리백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리백은 지구상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일단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트렌드를 넘어섰죠. 어떤 나라든지 아리백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국제적인 룰을 만들어 버린 데까지 성공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아리백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아리백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용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 비록 내 공장에, 내 제조시설 울타리 안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에 뭔가를 기여를 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기후위기 대응이나 아니면 환경보호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에 우리도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REC예요. REC.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FIT, 그쵸? 이를 이제 포기하고 RPS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REC라고 하는 개념을 국내에다가 들여오게 되고요. 이 REC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REC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게 CDP에서 아리백이라고 하는 규약을 국제 규범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국제사회에서 각종 재화나 서비스나 물품들이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탄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탄소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게 REC인데 이 REC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하나의 통일된 어떤 가치 내지는 교환 수단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REC는 국내용입니다. 네, 국내용이에요. 이건 전 세계하고는 사실은 괴리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에이펙은 11월 달인가에 열리죠?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에이펙 재생에너지, 제가 그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쓸게요. 재생에너지 매칭 프로그램인가요? 매칭 포럼에서 전 세계 REC 규약에 맞도록 지금 한국의 REC를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논의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REC가 아니고 전 세계 REC 규범에 맞게끔 REC의 가치가 재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을 봐야 되겠죠?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1REC는 이렇게 써야 돼요. 1REC는 1메가와트시예요. 그러니까 1메가와트시니까 이걸 좀 더 우리가 편하게 1000kW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1REC의 가격이 얼마예요? 7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7만 원.
7만 원 수준입니다. 뭐 7만 1,000원 뭐 이렇게 그 거래가 되고 있죠. 가격이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내 REC를 세계 REC, 그러니까 I라고 붙어요. 인터내셔널 REC입니다. REC, 인터내셔널 REC. 세계 REC랑 매칭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칭 지금 포럼에서 뭔가 전 세계 REC하고 국내 REC를 이제 맞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문제가 없으면 성공적으로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가격을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인터내셔널 REC는 가격이 얼마야? 단위는 똑같습니다. 1메가와트씩. 국내에는 7만 원이에요. 해외는 얼마일까? 대부분의 나라들, 그러니까 이 REC가 필요한 나라들은 사실은 선진국에다가 재화와 물품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중국, 중심에 중국이 있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동남아시아, 뭐 중동,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꼽을 수 있는 한 5개 나라 빼놓고는 전부가 다 그냥 얘는 선진국, 요 밑에는 그냥 개발도상국 내지는 이제 중진국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중진국에서 이 개념을 만들고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 우리나라에서는 7만 원인데 일본도 지금 국제 RE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4달러. 나머지 국가들, 일본을 제외한 이 국제 REC를 따르는 나라들 중에 대부분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1달러입니다. 자, 1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환율 계산하면 지금 5,000원 정도 되죠. 1달러 1,300원입니다. 자, 똑같은 1메가 1REC인데 가격이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갖다가 국내 시장, 국내 REC를 국제 REC 시장하고 매칭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REC가 대폭락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REC가 언제 없어질 건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REC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용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갖고 희한한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해외 바이어가 저 물건 괜찮겠네 그래갖고, 야 그거 우리한테 그냥 한 10만 개만 보내봐. 그래서 갑자기 내수용으로 물건을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수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REC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REC를 확보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든가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단기간 안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REC를 어디선가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REC를 조달할 수 있는 현물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 REC가 7만 원이니까 사실은 너무 비싸. 근데 나머지를 밖에 나가서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1 REC가 정말로 작아. 물론 이제 REC가 너무 싸게 되면 나름대로 피해도 생기겠죠. 야, 뭐 신대생 에너지를 뭐하러 구축을 하겠어. 그냥 그 싸디싼 그냥 그 REC를 구매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차후 문제고, 원래는 RPS에서 REC라고 하는 탄소 혜택이죠. 탄소 프리미엄입니다. 이걸 만들었을 때 이거는 사실은 일몰이 예정되는 일몰 예정 제도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제도였습니다. 그 없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리드 패러티.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사람 중에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면 사업을 접으세요. 하지 마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이 되면 원래 국내 RPS 제도도
일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현재 전기를 사용하는 어떤 사용량에서 보면 이미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이 돼 있어요. 요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많이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석탄 발전보다도 더 싸요. 태양광 발전이. 믿지 않으려고 하시겠는데 실제로 싸요. 이런 속도대로 태양광 발전의 생산 코스트가 낮아진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가 뭐 한 68원 정도라고 해요. 1kW에.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후처리하는 비용들을 일단은 다 제외하고 발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핵발전소의 그 어떤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의 모든 비용을 계산해서 킬로와트당 생산 비용을 만약에 책정을 한다면 사실은 핵발전소는 누가 어떤 관점에서 이 생산 코스트를 정하느냐에 따라 갖고 단가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60매도원이라고 하는 단가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소에서 1kW 전력을 만드는 것보다 핵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향후 한 10년인가요? 10년인가 15년 안에 20년 아닌가 안에 미국 국내에 한 20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당히 많은 나라들 그리고 중동에서도 핵발전소를 지금 계속 발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언론들은 야, 태양광 그렇지. 쟤네가 뭘 하겠어. 낮에 해 뜰 때만 발전을 하고 비 오는 날 뭐 발전 거의 못 하고 날씨가 흐려도 제일 안 되고 눈 와도 꽝인데 역시 뭐니 해도 핵발전이 최고지.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언론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핵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쪽으로 핵발전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한국의 언론들은 정말로 나쁜 집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핵발전은 장점이 뭐냐면 그냥 이게 쉽게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복이 전혀 없어요. 기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전기를 계속 생산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용 연한이 2년밖에 안 되는 핵 연료봉을 정확한 시기에 따라서 계속 주입을 해주고 관리를 잘하면 핵발전은 1기가짜리 핵발전소 하나가 시간당 1기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똑같이 2기가와트를 계속 생산을 해줍니다. 낮이나 밤이나 비 오거나 뭐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기저전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항상 필요한 전력의 양이 있어요. 자, 이 항상 필요한 전력량, 기저전력량 양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충당을 시켜주는 게 이 핵발전이라는 거예요. 핵발전만큼 경쟁력이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전체 사회에서 필요한 전력의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구는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기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얼리 어댑터 성격에 굉장히 가까워서 물론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IT 강국에 대한 통신 인프라가 엄청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의 산업시대에서 만들어진 전 세계 유일한 전력 인프라, 세계 최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리 없이 전력 시대로 손쉽게 지금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 특히 유럽 같은 데는요.
자, 전기 인프라도 낙후돼 있고요. 그리고 옆 나라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갖고 싸게 판다니까 야, 우리나라에 무슨 발전소가 필요 있어.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력을 제일 많이 생산하잖아요. 특히 프랑스는 이제 전력의 대부분을 핵발전으로 생산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냥 발전소가 왜 필요 있어? 그냥 프랑스나 독일에서 사오면 되지. 그래 왔어요.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만의 완전한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럽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각 나라들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기저 전력만이라도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운영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 기저 전력을 충당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핵발전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발전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 시대로 사회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완전히 전력 시대로 우리 사회가 통째로 다 들어와 있죠. 큰 문제 없이 잘 들어왔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개발 시대에 엄청나게 잘 만드는 전력 공급 인프라, 그리고 이 인프라와 동시에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인 어떤 소통이나 그리고 대중의 여론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데 가장 최적화적이고 가장 소용 있는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전기 시대로 그냥 전혀 어떤 잡음도 없이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규 건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년 동안 방치해서 완전히 와해가 되어 있는 제조업의 기반을 지금 열심히 다시 재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흔히 말하는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거의 뭐 폭군처럼 이제 행동하면서 관세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야, 우리나라 미국에 와서 공장 세워. 안 그러면 관세 때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뭐 다른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명함이 존재합니다. 하여튼 이래요. 국내도 지금, 국내는 핵발전소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18% 정도 돼요. 17, 18%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에도 새로운 안정돼 있으면서 출력을 고르게 해주는 새로운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발전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냉정한 의미에서는 핵발전소가 한 기나 두 기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에 기반한 주장이 돼요.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 한 기나 두 기를 더 세운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과거 시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우리는 완전한 전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기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 확보에서 만약에 실수하면 경제적인 성장도, 사회의 건강한 통합도, 다수 대중의 나름대로 안전한 삶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미래에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핵발전소가 더 좋다느니, 아니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좋다느니, 이런 주장은 이미 넌센스이고요. 철없는 주장이 됐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에너지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각 에너지원들을 최대한 조합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에너지 믹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우리나라는 지금 석탄 발전 비중이 22%가 넘어요. 석탄 발전 비중이 지금 현재 뭐 한 26% 정도 되네요. 석유 발전은 없어요. 한 3%밖에 안 돼. 석유 가지고 직접 발전을 하진 않아요. 석탄 발전을 빨리 이제 줄이려고 하면 핵발전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이제 한 20% 정도가 적정한데 지금 한 17%, 18% 되니까 우리는 이미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더 많이 늘려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매연을 만들어내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 발전소를 빠르게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태양광 발전 사업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노후를 비빌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의 어떤 수익성이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하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갖기 위해서 눈이 벌겋죠. 근데 이제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잘못된 주장에 혹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괴담이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도로 취급을 하면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결정적인 원인이 수익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한 70원 정도 하고 있는 킬로와트당 70원이죠. 70원 정도 하고 있는 이 REC가 올해 안에 국제 REC로 통합이 된다 그러면 지금 킬로와트당 한 70원 정도 하는 REC가 뭐 일본처럼 뭐 그렇게 되면 일본은 이제 5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1 REC가. 그러니까 70원짜리가 5원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 이거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겠죠. 뭐 더하여 뭐 1.5원, 나머지 국가들이 하고 있는 1.5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진짜 뭐 REC가 있으나마나 상태가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 REC를 IREC, 인터내셔널 REC하고 매칭하려고 하고 있고, 에이펙 연말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발표를 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정책적인 어떤 충격이나 파장 때문에 곧바로 지금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REC에서 형성되는 가격대로 국내 REC 가격을 급락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못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장기 고정가가 정부에서 제시한 가격이, 작년에 처음 하면서 제시한 가격이 150원이었거든요. 킬로와트당. 이 정도 수준이었죠.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왜 정부는 S&P하고 REC를 같이 묶어가지고 20년 동안 가격을 동결시켜서 보장을 해주는 장기 고정가 가격을 왜 150원으로 제시를 했을까? 150원이 적정 가격이라 그러면 이걸 S&P하고 REC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S&P는 그때그때마다 현물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되어 있는 실가격이잖아요. 실제 가격입니다. 이건 이제 연료비 연동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하고 바로 비례해서 만들어지는 시장 가격이에요. 이건 누가 강제로 만든 가격이 아니에요. REC는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론 이 당근이 때문에 환경보호도 되고 기후위기 대응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정부에서 제시한 장기 고정 가격이 킬로와트당 150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한다 그러면 결국은 국내 REC의 최종적인 가격은 1 REC에 20원 정도로 회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저는 태양광을 하면서 인데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땅 사러 다니고 분양받고 그 REC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가짜 버섯살을 만들고 곤충살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정말로 많이 얘기했어요.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개발이 끝난 창고 건물 2 아니면은 정말로 토지로서 생산성이 정말로 낮은 그런 토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양광 발전은 계속 늘어날 건데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될 건데 거의 대부분 이제 웬만한 빈 땅에다가 지금처럼 그렇게 토지를 완전히 생산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렇게 따다닥 붙여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로 전용하는 그런 방식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거부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당연히 그걸 계속 그걸 계속 고집하면 나름대로 페널티 내지는 손해를 각오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늘어날 거냐? 영농형을 이제 장려를 시키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우리한테 필요한 양만큼 급속도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이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한 부동산 대출 금지. 부동산의 대출을 금지해주면 연간 60조의 예대금리 마진으로 금융권들은 쉽게 얘기해서 돈잔치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대출이 끊겼어. 그럼 은행들 뭐 먹고 살으라는 얘기야? 뭔가 다른 대출할 거리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저도 역시 지금 최근에 올해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아가지고 한 4건 정도 태양광 발전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규. 그런데 제가 잘 만들어진 제안서는 다 드렸어요. 현장 입지 조사하고 뭐 허가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하고 했는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올해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화급한 정치적인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먼저 정리해 놓고 나야 나머지 것들을 들여다볼 거예요. 정치권에서 길을 만들어 줘야 되죠.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제도는 너무 오래됐고요. 그동안 에너지관리공단 3자부의 이 관료들이 정말로 누더기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아예 판을 엎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현 정부의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성, 미래지향성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새로운 정책이 빠르면 연말, 근데 연말은 좀 빠를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분명하게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때까지 제가 상담했던 태양광 발전소 예비 사업주들에게는 어떤 액션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당부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변화를 예측하려면 정말로 많은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현재 현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들이 나의 이기심을 충족을 시켜서 그런 이기심이 향후 내가 죽을 때까지 내지는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거는 그냥 꿈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정말로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발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탑을 쌓잖아요. 영원히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지하 자원들도 상당 부분 많이 고갈에 지금 다다른 측면들도 많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었던
탄소들이 전부 다 대기 중으로 다 퍼져나가면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산업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러온 기후위기, 그리고 지구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산의 징후들, 그리고 낡은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땅 파갖고 만든 이 우리가 지금 구축한 경제 시스템의 약점들, 한계들 때문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패러다임 전환은요, 엄청난 희생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노멀하게 세상을 들여다보지 않고 나의 좁은 시각으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냥 패러다임 전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적어도 내 채널에서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안타까운 희생의 대열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저 나름대로 뭐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예상하기 힘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연말에 벌어지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어쩌면 대한민국을 전혀 다른 시대로 끌고 가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되겠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제 영상에 광고가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수익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많아야 제가 또 영상을 또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 드리고, 그리고 같이 작은 이야기라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